이상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만나본 사람 중에 처음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었는데 나중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처음엔 이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특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너만큼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너는 진짜 다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 듭니다. 내 말은 항상 틀리고 내 감정은 항상 과하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어느새 내가 사과하고 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나르시시즘.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력적인데 파괴적인 사람. 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끌리고 왜 그 사람 곁에서 무너지는지. 넘기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불편한 데까지 갑니다. 먼저 이 현상이 얼마나 흔한지부터 짚어볼게요. 미국 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6%입니다. 100명 중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 적어 보이죠? 근데 이건 진단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만 세는 겁니다. 임상적으로 인격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훨씬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한국은 더 복잡합니다. 한국은 체면 문화가 강한 사회잖아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함, 연봉, 사는 동네, 아이가 어디 대학에 갔는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통화처럼 작동하는 나라에서 나르시시즘 성향이 보상받는 구조가 이미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장인 대상 조사에서 직장 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70%를 넘깁니다. 그중 상당수가 특정 상사나 동료의 지속적인 인격 모독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냥 성격이 좀 센 사람, 까다로운 사람, 일 잘하는데 성격이 독한 사람, 이름을 붙이지 못한 채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러브바밍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폭격 수준의 호감 퍼붓기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의 말에 완벽하게 공감합니다. 여러분의 취미를 궁금해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알아보고 나는 너를 완전히 이해해 라는 신호를 쉬지 않고 보냅니다. 이게 왜 작동하느냐? 하버드 대학교의 크레이그 말킨 박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내가 특별하다는 신호를 받을 때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사랑에 빠진 것과 거의 동일한 뇌 반응이에요. 나르시시스트가 주는 초기의 관심은 말 그대로 마약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만큼 나를 이해해준 사람은 없었어. 이 문장이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의 심리적 영향권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잔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상화 평가절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처음엔 여러분을 왕좌에 올려놓습니다.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 최고야. 너 없으면 나는 안 돼. 그러다 어느 순간 왕좌에서 끌어내립니다. 왜 그것도 못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랑 왜 같이 있는 거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걸 반복하면 상대방의 자존감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매일 금여가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통장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들어오는 날에 감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100원면 들어와도 그래도 나를 아직 생각해 주는구나 하게 돼요. 이건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도박 중독과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보상이 불규칙할수록 인간의 뇌는 더 강하게 집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르시시즘이 특히 파괴적인 이유는 이걸 알아채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버전은 이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너 아니었으면 진짜 잘렸어.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상사가 어디 있어. 이걸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열정 있는 선배,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가정에서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네가 서울대 못 가면 엄마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이걸 한국에서는 자식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연애에서도 너 나 없으면 누가 만나줘?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감사할 줄 모르냐? 이걸 한국에서는 진심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회는 위계와 헌신의 언어로 나르시시즘을 포장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 숨어진 지배를 분리해내기가 이 문화 안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국심리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한국인의 자기의 성향은 은밀한 나르시시즘 비율이 서구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양의 전형적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드러나는 유형이에요. 나는 대단해, 나를 봐, 나를 칭찬해. 근데 한국식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희생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피해자의 가면을 쓴 가해자. 이 유형이 더 무서운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를 오히려 동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네가 좀 맞춰줘. 부모님이 저렇게 속상해 하시잖아. 그 순간 진짜 피해자는 이중으로 고립됩니다.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돼요. 여기에 하나 더 얹어볼게요.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 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현실 인식 자체를 흔드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네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지 원래 그런 의미로 한 말 아니야.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인간의 뇌에서 자기 참조 기능이 약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느낀 게 맞나를 스스로에게 계속 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이상한 건가?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심리학에서는 복합 외상으로 분류합니다.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주디 허먼 박사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현실 해석 능력을 빼앗는 것이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지배다. 그러니까요, 나르시시스트 곁에 오래 있으면 주먹을 맞는 게 아닙니다. 눈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 자체가 망가집니다.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빨리 안 떠났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가장 상처받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줄 알면서 왜 같이 있었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좀 더 단호했으면 됐잖아. 근데 이건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는 트라우마 유대가 형성됩니다. 앞서 말한 간헐적 강화, 이상화, 평가, 절하 사이클이 반복되면 피해자의 뇌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보상회로가 납치당한 상태예요. 한국 사회에선 이게 더 심해요. 왜냐면 이 나라에선 관계를 끊는 것 자체가 죄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불효자. 직장 상사와의 관계?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인내심이 없는 사람.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떠나는 순간 사회적으로 처벌받는 구조인 겁니다. 한국에서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려면 그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한국식 관계 규범 전체와 싸워야 합니다. 부모님이 널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야. 상사가 원래 다 그래. 결혼했으면 참아야지. 이 말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돌입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부분을 잠깐 짚어야 합니다. 하인츠 코후트 박사의 자기심리학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은 자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적절한 공감과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는 진짜 자기, 트루 셀프를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그 대신 뭘 만드냐면 거짓 자기, false self, 완벽하고 대단하고 흠이 없는 가면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가면이 벗겨질까 봐 평생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 가면을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이건 이해를 위한 설명이지 동정을 위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여러분을 파괴할 권리를 주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엔 여러분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을 자기 세상의 부속품으로 만듭니다. 이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예측 가능합니다. 러브바밍, 이상화, 평가절하, 가스라이팅, 트라우마 유대.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 위계 문화, 관계 끊기에 대한 죄책감은 이 사이클을 더 오래, 더 깊게 유지시킵니다. 여러분이 그 관계 안에서 혼란스러웠다면, 여러분이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수백 번 되물었다면, 여러분이 떠나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그 상황에서 보이는 완전히 예측 가능한 반응이었습니다. 발밑의 지형이 바뀌었는데 손에 들린 지도가 계속 여기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었을 때 혼란스러운 건 당연한 겁니다. 지도가 틀렸던 거지 여러분의 감각이 틀렸던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더 깊은 이야기를 응원해주고 싶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